그 금 가격은 금리는 내릴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매력도가 높아지는데 작년에 한 40% 올랐거든요, 금값이. 네, 올해도 그런 한 40%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를 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영향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2,940달러, 꿈의 3천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세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금거래소 운영할 맛이 나겠어요. 어떠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문의도 되게 많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이 진짜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금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금을 찾아주셔서 기분은 좋고 네. 그냥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인 시세랑 비교를 해도 예. 거의 한 13% 정도 금값이 더 비쌉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런던에도 1월에는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유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무역도 거의 2월에는 전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해외 전체적으로 이제 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값에 주목하는 이유가 보통 금은 불안할 때 사잖아요. 네. 물론 뭐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관세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요즘 뭐 그렇게 불안해요? 이게 금값을 폭등시킬 정도의 불안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금을 사람들이 언제 사느냐 요거에 가장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금거래소를 찾아와서 금을 사실 때 제가 여쭤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굳이 현금을 들고 있고 싶지 않아서 금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뭔가 기분이 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도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때 금을 많이 샀었어요. 예를 들면 뭐 1970년대라던가 이럴 때를 보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그거에 비해서 금리는 너무 조금 주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면 물가가 오른 것만큼 내 자산이 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이럴 때 사람들이 금을 많이 샀고 네.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또 유독 그런 시기인데다가 뭐 지정학적 요소에 예. 트럼프의 또 관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움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금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금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물가와 금리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자,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안에 한 어디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사실 뭐 1년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 이걸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네. 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은 계속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 가격은 금리는 내릴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매력도가 높아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네. 작년에 한 40% 올랐거든요, 금값이. 네, 올해도 그런 한 40%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그 말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에서는 분명히 안전자산이 맞지만 디플레이션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위기 오면 금이 오를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 6년 전에 처음 금을 접했을 때 경제위기가 온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한 네. 2018년쯤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경제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안전자산 하면 달러랑 금이니까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다음에 뭐 IMF 때 이럴 때 보면 금 가격이 다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왜 금은 안전자산인데 가격이 내리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깊숙하게 보기 네.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경기 침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있고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위기의 상황일 때 각광받는 자산이 달라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일 때는 누가 뭐라 해도 금이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네.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물가가 하락하는 경기 침체 때는 이제 기축통화, 특히 그 중에서도 달러 같은 이런 기축통화가 좀 더 많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자산이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 금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금은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그럼 5,000년 전부터 이제 쭉 살아오던 그 사람들은 금이라는 그 자산을 왜 최상위 돈으로 평가를 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 뭐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뭐 예수의 뭐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공자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금을 최상위 가치로 만들었는가? 최상위 가치로 생각을 했는가는 금은 첫 번째로 한정성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한 5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1년 네. 생산량이 2,000톤, 3,000톤 된다면서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매장님? 한 20년 안 남았죠. 네, 그래서 20년 뒤면은 아마 금이 고갈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한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불변성, 시간이 지나도 썩질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할성, 잘게 나눠서 소량으로도 거래하기가 용이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다 압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분명히 위기 상황에서 날 지켜줘야 되는데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가들이 생각하는 건 달러 대신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위안화? 과연 얘는 안전할까? 스위스 프랑? 얘라고 안전할까? 금밖에 없는 거죠. 금은 사실 이거 녹여버리면 이게 뭐 러시아에서 왔는지 뭐 네. 중국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정말 투명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얼마의 비트코인이 있는지, 그 비트코인이 누구한테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투명하다는 장점인데 이게 바꾸어 말하면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갖고 싶어하는 금과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금값도 뭐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금값이 폭등할 때 좀 잠잠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 자산별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과 금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식이 오를 때 반드시 금이 뭐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진 않고 사이클이 번갈아 간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0년의 금 가격과 그다음에 주식 가격 이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거대한 상승장이 왔을 때 금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거대 상승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왔고 이게 무한히 반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금 매입에 나선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2013년 이후부터 추가적인 금 매입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이요. 네, 네. 그래서 금값 상승 효과를 여기서도 그것조차 못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 여기서도 소외되고 있다. 안 그래도 주식도 지금 잘 안 좋은데. 네. 우리나라가 그 마지막으로 금 샀던 게 201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금 샀던 게 2012년이고 그 전에 금 샀던 게 2011년이에요. 정확히 금 가격이 가장 최고점인 3년 동안 샀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 2011년이 네. 최고점이고 12년, 13년 동안 최고점에서 계속 머물렀거든요. 상주 잡은 거예요? 네, 완전 상투를 잡고 그 다음부터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금을 왜 그렇게 샀냐, 뭐 아무튼 질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여론에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금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금
금도 그 매장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희소성과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네.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네. 금 사이클은 그런 건 없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금도 이제 이 생산량이, 금의 생산량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생산량입니다. 이 금이라는 건 좀 독특한 공급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장을 야근하면 되고 좀 더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 내가 오늘 금을 캐야지라고 그 금광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네. 실제로 금이 나오는 데는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금은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고 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금이 나올 철로나 인부들이 묵을 숙소 이런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나와서 채굴 하면은 뭐 정제도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네.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이제 이 기업들은 금 가격이 지금 조금 올렸다고 바로 생산을 늘리는 활동을 하질 못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이 한 30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두고 보면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오를 땐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땐 내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그 슈퍼 사이클의 초입부는 언제였냐를 보면 금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한 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이었고 1934년이었고 그다음에 2002년 그리고 네. 2019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슈퍼 사이클 2019년부터 시작된 약 10년의 슈퍼 사이클이 한 중간 정도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5,000년의 상승, 그 폭등기에 대한 역사들도 다 있거든요. 이때 어디까지 올랐느냐? 금의 슈퍼 사이클 때 어디까지 올랐느냐를 보면 본원 통화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랐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은 향후 2만 불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2만 불, 2만 3천 불까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5년 안에 한도는 300만 원 간다. 네, 네, 그거 네. 말씀하신 것도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근거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900불 정도 되니까 네. 2만 1,000불, 지금 본원 통화량과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 8,133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2만 1,000불 정도가 되고 한 7배 정도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를 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영향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지난해 12월 초 달러당 1,400원 선 넘어선 이후에 이달 들어서 한 1,450에서 1,470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만큼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달러, 네. 즉 금이 동시에 오르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맞기도 맞아요. 차트를 겹쳐보면 반대로 가긴 하는데 예, 달러 지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뭐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이렇게 선진국 통화 6개를 묶어서 달러랑 상대 비교를 한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달러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네. 예를 들어 엔화를 기준으로 본다든지 이러면 달러가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달러가 5만큼 떨어졌는데 달러 가치가 5만큼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가 10만큼 떨어지면 맞아요. 달러 인덱스는 5만큼 오른 거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표현하면은 전 세계 모든 화폐들의 가치가 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다. 근데 유독 원화의 가치가 네. 조금 더 많이 하락해서 그렇게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네, 근데 금 가격이 뭐 오를 때는 뭐 30배, 100배도 오르지만 또 한 번 떨어지면 마이너스 70도 찍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 막 폭락하는 이런 시기도 또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금 가격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70%, 80%까지 떨어지려면 그랬던 역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떨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이 금이 충분한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금 가격이 2만 1,000불을 찍으면 그 이후에는
진짜 마이너스 70%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완벽하게 보존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제 금에 대한 더 이상 금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이제 금 가격은 21,000불을 돌파해서 충분한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네. 그 뒤에 이제 좀 가격이 하락되거나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도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요즘은 금 ETF라고 해서 뭐 레버리지, 인버스 네.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수수료가 적고 세금 안 내는 네. KRX, 금 거래소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금을 투자하는 방식에서 실물을 투자하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ETF나 금통장을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KRX,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방식으로 금을 투자를 하면은 간편하고 나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도 0.2% 수준으로 엄청 낮고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게 큰 예. 이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한참 방송 초창기 때 금을 투자할 땐 실물이나 KRX를 사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지금 막 그 당시에는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뭐 현물을 사든 ETF를 사든 다 상관없지만 나중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네. 실물 품귀 현상이 붙으면서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꼭 실물의 형태로 보유하는 걸 추천드린다. KRX 같은 경우에도 실물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보실 수 있다시피 네. KRX는 그냥 일반 그 기준 시세보다 13%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처럼 이제 뭐 지금 이런 프리미엄이 나중에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네. KRX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자산 해지 수단 정도로 네.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 추천하던데 네, 그 맞습니다. 정도 보유하는 게 적당할까요? 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들을 보면은 대체로 금을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많이 보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자 금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금으로 한번 할당해 보시면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기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